오늘은요, 주제 13번의 2단원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탕평정치, 우리 지난 시간에 숙종 때부터 탕평론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숙종 때에는 그냥 제기만 했고, 실제로 탕평정치를 실천한 왕은 영조와 정조예요. 그러면 탕평이라는 정치는 어떤 정치냐? 자, 탕평, 평평의 준말인데, 탕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탕평이라는 건요, 붕당 정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붕당 정치를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하자. 한마디로 붕당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붕당이 너무 독주를 하게 되면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이거는 결국 왕권도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니?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탕평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붕당은 좀 불만이 있겠죠. 내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 붕당이 뭔가 권력을 잡았는데 자꾸 왕이 권력을 잡지 않은 다른 붕당을 챙겨주고 자꾸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면 붕당 입장에서는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붕당 간의 어떤 대결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 왕은 붕당, 이 신하들의 권력을 좀 억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탕평 정치를 했다. 그로 인해서 왕권을 좀 강화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시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마지막 붕당은 뭐냐? 서인에서 분열된 노론이에요. 서인과 남인이 피 터지게 숙종 때 환국을 통해서 권력 다툼을 했는데 최후의 승자는 누구다? 서인이었죠. 근데 서인이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 장희빈의 아들 경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노론과 서론으로 나뉘었고요. 결국 경종이 일찍 죽자 노론이 장희빈의 아들 경종에 대해서 반대했던 노론이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영종 때에는 이 노론이 영조나 정조나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붕당 중에서는 누가? 노론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영조나 정조는 노론 이외에 다른 붕당들을 조금 더 등용을 하겠다. 더 많은 지, 지위를 주겠다. 직책을 주겠다. 뭐 이러한 식으로 탕평 정치를 해 나갈 거라고 예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영조의 탕평 정치 보도록 할게요. 영조 거냐 정조 거냐 요 두 가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조와 정조 각각의 탕평 정치 한 거는 맞는데 뭐가 다른지 자 그거를 한번 구분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영조는 붕당의 근거지가 있었다. 붕당의 근거지를 어디라고 봤니? 그렇죠.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은 원래 목적은 뭐 하는 데였어요? 제사 드리고 공부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단 말이야. 막 책도 주고 노비도 주고 세금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서원이 결국 붕당의 아지트가 된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 붕당이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인가, 저 붕당을 어떻게 조질 것인가, 밟을 것인가 이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붕당 정치의 시발점이 바로 서원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 서원의 붕당의 시발, 이 시발 서원들을 어떻게 정리해 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붕당의 싹을 잘라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원은 정말 학교고 제사 드리는 곳인데 아니 우리 학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려? 이러면은 조금 좀 불만과 반발이 있었을 거 아니었겠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이 서원을 많이 정리해 버려요. 물론 다 정리한 건 아니고 가장 붕당의 시발점에 가장 크다라고 보는 서원들만 그러니까 거물급 서원들, 메이저급 서원들만 정리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붕당들이 왜 이렇게 나뉘었고 왜 이렇게 싸웠는지 했더니
역시 붕당 정치의 또 다른 시발점은 이조 전랑의 권한이었다. 이조 전랑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죠? 3사 추천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3사. 그러니까 이조 전랑이 어느 붕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3사의 자리에 앉게 되고 3사에서 결국 상대 붕당을 엄청나게 뒷담화하는 꼰지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이거 차지하려고 싸운 거 아니냐.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없애 이런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렸을 때 뭐 오빠 누나 동생이랑 뭘 먹으려고 또 뭘 가지려고 막 싸우게 되면 결국은 부모님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니 그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야, 둘 다 못 가져. 이거는 그냥 없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영조도 야, 이조 전략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워? 둘 다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추천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탕평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치의 안정을 이룬 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영조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백성들 생활 중에서 가장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군포를 너무 많이 걷어가요. 군포라는 거는 뭐야?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포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군포 자체가. 군역 대신 포를 납부하는 거야. 포. 어? 포라는 거는 뭐냐면 비단이에요. 응? 그러니까 값비싼 비단을 두 필씩 납부하게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백성들이, 일반 평민들이 이 군포를 두 필씩 내야만 되었는가? 한 필만 내도 될 것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군대 면제해주는 인간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새끼들이 면제해줬니? 양반들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양반들, 야, 이제 너희도 군포 내고, 응? 고위 관리들 군포 내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몇 필만 내라? 한 필만 내라. 자, 요게 핵심이에요. 군포를 이제는 두 필에서 몇 필로? 한 필로 줄여준 거예요. 대박 사건이죠. 세금이 반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역을 좀 어떻게 하겠다? 균등히 하겠다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 법을 뭐라고 하냐면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역법. 자, 그래서 균역법은 군포를 한 필만 내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가 군역을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일에 요즘에 우리 남자들 군대 다 가야 되는데 돈 많은 집 아들, 연예인 아들, 뭐 또는 재벌 아들, 정치인 아들 싹 다 빼줘요. 그리고 우리를 군대 군복무 1년 8개월 할 거를 어? 2년, 2년 6개월 하래요. 더블로 하래. 미친 거 아니야? 장난해?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이 거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당함을 영조가 해결하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혹한 형벌을 금지했다. 형벌을 조선시대에 우리 드라마, 영화 보면요. 너무 가혹하게 형벌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막 유래를 틀어라 그러면 막 다리 사이에다가 나무떼기 뭐 긴 거 넣어가지고 그냥 비틀어 버리잖아. 그러면 도가니가 다 나가요. 몇 달 동안 걷질 못한대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거 보니 막 뜨거운 불에다가 쇳덩이 막 달궈가지고 막 피부에다가 직접 막 지지잖아요. 막 비명소리 나오고 이런 거 너무 가혹하다. 응? 이런 가혹한 형벌 금지하라 라는 것도 영조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고 우리 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 왕한테 얘기해라. 신문고라는 북을 치면 거기 와가지고 관리들이 원하는 거 들어줄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청원서 같은 게 있죠. 응? 국민청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조가 대단히 탕평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인데요. 정조와 영조 사이에 누가 있니? 사도세자가 있죠. 근데 사도세자가 안타깝게도 영조의 아들 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론 애들이 사도세자를 막 모함을 해요. 왜냐면 이 사도세자가 소론과 좀 친하게 지냈나 봐. 그래서 아이씨
우리 노론이 아닌 소론과 친하게 지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세자 간에 이간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 영조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 뒤주에 살독, 뒤주에서 사망, 사망, 뒤주에서 사망. 이게 이제 사도세자, 비운의 사도세자예요. 근데 이제 영조가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았겠죠. 대책이 뭐가 있었냐. 손자가 너무 똘똘한 거야. 그게 바로 정조겠죠. 그래서 정조를 믿고 아들을 죽인. 아무리 손주가 귀여워도, 그래도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아무리 그 이간질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역시 정치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도 나눠 갖기 힘든 건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손주였던 정조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정조는 자기 아버지를 죽게 했던 이 노론들, 뭔가 좀 복수심에 불타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겠지만 워낙 노론의 세력이 크다 보니까 그냥 탕평책 정도로 이제 아버지의, 할아버지죠, 영조의 정책을 계승해요. 그래서 붕당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노론만 관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론, 남인까지도 등용하면서 탕평책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소론, 남인 이런 붕당만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서얼들. 자, 서얼들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서얼 출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엄마가 첩이에요. 첩의 자식들이에요. 또 엄마가 양인이면 서자, 엄마가 뭐 기생이야, 천인이야. 그러면 얼자라고 해서 서자와 얼자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차별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과거 시험 문과에 응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조가 이 훌륭한 똑똑한 이 서자 출신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정책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기관을 설치해요. 자, 이게 뭐냐면 규장각이에요. 규장각. 규장각. 우리 세종대왕 때는 집현전을 만들어서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세종대왕이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정치적인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받았던 것처럼 정조는 뭐가 있다? 규장각이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 규장각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규장각, 우리 교과서, 자, 교과서,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어, 그러니까 영조. 아까 우리 영조 교과서 자료 잠깐 안 봤는데요. 이 영조 균역법에 대한 거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영조는 이게 탕평비라고 해서요. 비석을 딱 세워가지고 자신의 탕평책에 대한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보여줬네요. 탕평비. 어?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 짓지 않는 것.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다. 뭐 이런 뜻의 글귀를 비석에다가 세워서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조에 대한, 특히 규장각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자, 규장각이 지금 현재도 남아 있어요. 어디 가면 남아 있대? 창덕궁에 가면 규장각이 있어요. 왕의 글, 이게 규장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역대 왕들의 친필과 도서를 보관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여기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이 책을 같이 정조가 서얼 출신들, 서자 출신들을 발탁해서 여기서 그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하는 이러한 곳이 바로 규장각이었다. 자, 여기 보니까 근무 중에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말라. 객내 불기라는 근무 수칙이 있대요. 아, 대단한 거죠? 일하고 있는데 누가 오면 본청 많죠? 쌩까란 얘기예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규장과 아주 훌륭한 임금들은 이렇게 책을 다들 좋아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자, 이 규장각 만들어서 이제 서울 등용했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누가 좀 불만이 있을까요?
노론 입장에선 굉장히 불만이 있었겠죠. 불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노론 입장에서는 정조를 이거 안 되겠다.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조는 자다가 자객을 만나 가지고 몇 번씩이나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나를 지키는 호위 군대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 가지고 어떤 군대 하나 만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장용영이라는 군대예요. 뭐라고요? 장용영. 이 장용영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24시간 정조를 지켜주는 지금의 대통령 경호부대와 같은 이러한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백성들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상공업 진흥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농업 위주의 조선시대에 상공업이 많이 천시받았는데 정조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조선은 상공업이 발전되어야만 한다. 음, 그동안 상공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또는 성공업을 오히려 더 이렇게 발전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식의 정책을 이어왔다면 정조는 달랐다는 얘기야. 근데 상공업 보니까 국가의 시전 상인들, 그러니까 국가가 6개의 품목을 이 상인들한테만 판매할 독점 판매권을 준 이러한 상인들이 시전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특권, 그러니까 독점 판매권이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어떤 물품의 독점 판매권을 시전 상인들한테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은 여기서 떼돈을 벌고 그 번 돈을 또 정치인들한테 러비를 했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상인들은 결국 시전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보장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시전 상인의 특권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상공업 발전에 기여했고요. 자, 그다음에 대전 통편이라는 요러한 이제 법전을 정조가 만든 거예요. 우리 경국대전을 다시 통째로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정조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뭘 만들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자, 수원에 가면 지금 화성이 실제로 있죠. 자, 이 수원 화성을 왜 만들었냐면, 자, 여기가 바로 정치, 군사, 경제의 어떤 중심지로, 해서 어떤 정조의 어떤 이상 도시, 계획 도시, 신도시, 정조의 이상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 수원화성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병조란 때 전쟁이 나면 맨날 어디 산으로 올라가고 막 튀기고 한단 말이야, 토끼고. 하지만 이 한양 옆에다가 이걸 딱 만들어 가지고 철통 방어가 될 수 있는 이런 군사도시이자 또 정치, 이 사도세자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화성 옆에다가 만들어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너희 노론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만 나는 당당하게 이 세자의 아들로서 아들의 역할을 할 거야." 뭐 이러한 자신의 어떤 당당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왕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여기 길을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물품이 여기 모여서 유통이 잘 될 수 있게끔 수원을 발전시킨 게 바로 수원 화성이에요. 이와 관련된 자료 우리 교과서 151 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화성을 만든 거예요, 수원에다가. 여기 보면 대단한 게 화성의 건설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특히 인제 정약용이라는 천재 실학자의 발명품인 거중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원화성, 여기 보면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뭐 막루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었고요. 요렇게 이제 총구멍들이 뽕뽕뽕 나와 있어요. 총구멍, 대포구멍. 그리고 또 저기 기어 오면 요 밑에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또 여기서 인제 또 공격할 수 있게끔 하여튼 대단히
군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이러한 성을 이제 만든 게 바로 정조가 되는 거죠. 또 인제 수원의 성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행궁을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고 행사도 하고 막 하는데, 지나다가 인제 백성들이 이렇게 북을 치면 거기서 인제 잠깐 세워 가지고 "왜 이렇게 꽹가리네요. 꽹가리를 쳤느냐?"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정조가 이제 해결해 주는 이러한 일들을 또 했던 거죠. 그만큼 정조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왕으로서 해결해 주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했던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죠.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부분 왕은 독살을 당했거나 이렇게, 누가 죽인 거죠. 그래서 인제 결국 정조가 이렇게 갑자기 죽고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른데, 그게 바로 순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노론이 막 그 부인 왕비를 노론 출신에서 맡게 한 다음에 결국 그 어린 아들들을 노론들이 막 이렇게 정치를 대신하는, 그 노론 중에서도 특정 가문, 안동김 씨, 풍량주 씨 같은 이런 특정 가문이 정치를 이제 독점해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세도 정치가 정조 이후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는 다음 시간에 요거까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